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선고일이 결정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를 벌써 그렇습니다. 몇 번째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가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의 운명의 한 주가 되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는 4일이고요.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뭐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도 거의 40일 가까이가 이제 걸렸으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가장 좀 긴 시간, 가장 또 오래 숙고한 결과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여부를, 탄핵 여부,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전례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금요일로 기존에도 이제 두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정해졌고요. 보통은 오전 10시에 이제 일반 사건 선고들을 많이 했었는데 혹은 뭐 오후 2시에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열렸는데 이번 선고는 오전 11시로 잡힌 거는 그만큼 그 뒤에는 이제 별도의 선고가 없을 정도로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집중하겠다 이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YTN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이 추가 취재한 결과가 좀 전해졌는데 이 평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탄핵 심판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계속해서 하는 뭐 그 과정에서는 뭐 재판의 어떤 내용들을 재점검을 하고 증거 자료들에 대한 뭐 분석이나 혹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나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결은 이제 최종 결론을 각자 재판관들이 내고 뭐 일종의 이제 그 의결을 위한 어떤 표결을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표결이 끝났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평결까지 마무리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30분 정도 평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평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파면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냐, 결론이 나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최종 결론을 이미 냈다라는 게 지금 많은 매체들이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앞으로 이제 3일이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평의를 안 하는 거냐? 뭐 취재된 바에 따르면 그건 아니고 평의를 여는데 결정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문 그 문안들을 좀 정리하는 회의를 위해서 이제 평의를 계속 연다. 뭐 결론은 나 있고 문안을 다듬는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좀 다듬는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평의를 통해서 평결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론이 선고 기일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나온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탄핵 심판 때를 상기를 해보시면 나중에 전해진 얘기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는 선고 기일 당일날 오전에 좀 일찍 모여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하는 뭐 재판관들이 있었던 얘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판결은 선고를 하는 바로 전날 하루 전에 최종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져보면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판결은 날짜는 조금 예상보다 좀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이론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고 기일이 아직 여유가 좀 뭐 2, 3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론이 좁혀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평의를 진행을 했을 텐데 아마도 전원일치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평결을 좀 일찍 종결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야 뭐 물론 아직 이 판결이 완료됐다는 것도 보도죠. 뭐 확인된 건 아니죠. 뭐 다만 이제 YTN을 비롯해서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이제 여러 매체들이 같은 보도를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가 좀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왔었던 뭐 이른바 이제 5대3 기각설이라든지 뭐 교착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선고기일 지정을 통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오늘 나온 뭐 선고기일 지정을 둘러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취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쟁점 한번 짚어볼까요? 아니면 일단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애초에 그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리 이제 고지를 했듯이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의 선포의 위헌성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느냐, 예. 헌법상에 허용하는 조건 안에 맞춰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느냐 여부를 따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걸로 내용을 예. 적었던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세 번째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지점이 또 쟁점이고 예. 마지막으로는 주요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법조인까지 체포조를 운영했다라는 의혹인데 예. 이 5가지 쟁점 중에서 한 가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윤석열 피청구인은 파면에 이르게 됩니다. 예, 5가지 쟁점.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5가지 쟁점 중에 어떤 걸 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 만약에 뭐 기각 결정 같은 걸 내리려고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오어 조건문이 아니고요. 예. 엔드 조건문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가지 허들을 다 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도대체 5가지 가능한 일인가? 이 5가지 조건이 모두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다라는 예.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법조계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 조건 충족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들 점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5대3 교착설은 이미 지금 약간 힘을 완전히 잃고 있는 상황이고 네. 몇 대 몇 어떻게 나올까?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인데 어떤 그렇습니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 이제 보도들을 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매체들이 이른바 이제 교착설을 기반해 가지고 예. 내놓는 분석이나 뭐 혹은 뭐 이제 칼럼들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이 교착설 때문에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4월 18일 이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헌재를 떠날 때까지도 결론을 못 내게 되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뭐 국가적 혼란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재현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저께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매체들의 기자들도 예.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혀 알지 못했죠. 라는 얘기가 되는 예. 거고요. 어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각설을 강하게 주장했었던 것, 예. 이른바 이제 교착설에 이제 기반한 주장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될 거라는 거를 양 정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되는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5대3 기각설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고 이제 근거가 없다는 게 명백하게 이제 확인이 된 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드락설에 기반해 가지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이른바 희망 회로를 돌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헌재를 향해서 이제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혹은 각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이제 최상목 전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법안을 내고 또 추진하고 이런 일들이 예. 있었습니다. 5대3으로 만약에 의견이 실제로 갈렸다고 하면 예. 선고기일을 잡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겠죠.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 혹은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임명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5대3의 상황이라면 기각 여부 혹은 인용 여부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마은영 후보자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되는 예.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최종 후보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5대3인 채로 결론을 낸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예.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대3으로 멈춰 있었다면 뭔가를 결정하는 결론을 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일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려면 4대4의 구조가 그렇죠. 돼야 될 텐데.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될 수 없는 예. 상황이 되려면 4대4 이상으로 이제 교착 상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데 지난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보더라도 예. 그런 구도까지 벌어졌을 가능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뭐 추론을 해보고 있는 학자들이나 법조계 전문가들의 추론에 따르자면 예.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인용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선고 기일을 잡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전망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분석입니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분석에 따르면 4대4나 아까 잠깐 설명 별로 가능성은 없지만요. 네. 6대2나 8대0 뭐 이 정도가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 정도가 되어야 선고기일을 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들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이 조금 요만큼은 안심하셔도 되는 게 네. 4대4 가능성은 지금 약간 떨어지고 그렇죠? 6대2 가능성은 여전히 보도상 보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네. 그 한덕수 탄핵 심판을 예로 들었던 것이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일부는 한덕수 탄핵 심판이 또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그때도 이제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판단을 한 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도 대다수 재판관들이 4명은 위헌성이 있다고 5명이 이제 위헌성이 있다 명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청구인처럼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든지 예. 혹은 뭐 위헌적인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든지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했다든지 이런 어떤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더 많은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이 각하 의견 쪽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봤을 예. 때는 뭐 불가능한 그렇죠.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는 4대4 가능성보다는 예. 6대2 이상으로 인용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설명 한 번 더 하면 6대2는 가능한 이유가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위헌적 상황에서 지금 한 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렇습니다. 그 위헌적 상황을 방치한 채 이 한 명으로 인해 결과가 바뀔 만한 어떤 결론은 절대 내지 못할 것이다. 그게 5대3이라는 네. 거죠. 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 금요일이면요. 사흘 남았죠? 그렇습니다. 사흘 후에 11시인데요. 네. 어떤 식으로 발표돼요? 그날 국민들이 그래도 워낙 어떤 놀랄 일이 많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긴장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발표됩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날 심판정 상황을 이제 생중계하기로 예. 했습니다. 물론 워낙 또 이제 국민적 관심사다 보니까 지난 2번의 전례에 따라서 생중계를 결정을 했고 일반인들도 방청을 허용하기로 해서 예. 오늘 오후에 이제 일반인 방청객을 추첨하기 위한 추첨 그 사이트가 열리기도 예. 했습니다. 아마도 뭐 전에 전례에 따라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에 따라 이제 일반 방청객의 이제 추첨이 이루어질 것 아까 같고요. 제가 그 앞차기 팀하고요. 네. 그걸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 오창석 평론가 들어가 봤더니 자리가 20개인가요? 제 네. 기억에는 20개는 6만 명, 7만 명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금 현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의 뜨거움과 동시에 국민적 불안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너무 상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예. 이의제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문이 선고되는 그 즉시 예.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은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거고요. 예. 파면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저를 비우고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사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박근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파면 선고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 관저를 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삼성동에 있는 사저를 준비를 못했다라는 그랬었죠. 이유로 예. 뭐 겨울이기도 했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면 선고를 받고 나서도 사흘째 됐을 때야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뭐 과연 이번에 이제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윤석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뭐 예.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좀 관심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사례하고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삼성동 사저가 단독주택이라서 예. 뭐 난방이라든지 예. 뭐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이유를 댈 수 있었습니다만 예.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사저가 아크로비스타 이제 아파트이기 예. 때문에 준비 절차는 훨씬 좀 간단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대통령실과 각 당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양쪽 다 서로 이제 유리한 쪽으로 조금 그 전에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날 발표를 할 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게요. 네. 뭐 전원일치인지 혹은 뭐 6대인지 이런 걸 좀 앞부분에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법규에 정해져 있는 절대적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기존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해왔었던 어떤 전례라든지 혹은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 제요 같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권고사항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재 선고 방식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일치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일치의 경우에는 먼저 선고 이유, 뭐 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반면에 전원일치가 못됐다. 그래서 의견이 좀 갈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라든지 별개의 의견이 있다고 고지를 하면서 먼저 주문을 읽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심판의 경우에 2017년에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제 파면 선고가 나왔었는데 그때 기억해 보시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의 어떤 진행 경과라든지 뭐 파면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의 선고 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충 의견을 일부 읽어 내려가는 정도까지 해가지고 선고 최종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온 건데 이때는 의견이 갈렸었기 때문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기각이라는 주문을 먼저 읽고 나서 기각, 인용, 각하 의견을 각각 1명씩 법정 의견을 이제 각자 이제 읽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주문이 먼저 나온다면 전원일치 판결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먼저 요지라든지 진행 경과를 먼저 읽기 시작하면 주문이 맨 마지막에 나오겠구나.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것도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협의해서 선고 순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제 차분하게 로우키로 이제 행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코멘트를 일부 매체들이 좀 취재를 했는데요. 한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무역장벽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됐었고 헌재 선고기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보지만 뭐 헌법재판소가 뭐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행보, 막장 행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선고 기일을 정한 게 아닐까 싶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뭐 기각이 되더라도 4대 4가 돼야 그나마 선고 후에 사회적 혼란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뭐 이제 초조해하는 분위기라든지 기각을 바라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라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처분을 기다린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은 비슷하죠, 반응은. 여권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제 승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 승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을 향해서도 이제 승복을 약속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는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승복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 선고하게 된 것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8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파면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자 증시는 또 그대로 반응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워낙 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야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반가우셨을 건데요. 우리 경제도 이 선고기일 발표가 상당히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당장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대비해서 무려 40.27%포인트가 뛰어 올라서 1.62% 상승한 2,521.39로 장을 마감했으니까요. 시장이 환호했군요. 그야말로 이제 2,500선을 당장 이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요동치는 것도 좀 재밌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묶여 있는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로 곧바로 이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 반대편에서는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테마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테마주도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증권 그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곧 이제 파면에 가까워졌다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러면 곧바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뛰어들게 될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테마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일단 파면에 가까운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폭증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에 가까이 했던 테마주들이 그렇습니다. 출렁거렸고, 그런데 테마주들의 이제 상승 어떤 폭이라든지 상승의 강도로 봤을 때 그게 거의 곧바로 최근 그 여론조사상 대권 주자들의 어떤 지지율 격차와 연동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테마주라는 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것도 많을 텐데요. 그렇게 출렁거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도 막 서로 어떤 그 약간은 서로 어떤 도박적 장난을 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가 사실은 거의 근거가 없는, 그래서요. 단순한 연결관계를 기반으로 하거나 하다못해 뭐 대표이사가 뭐 그 지역 출신이다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얼마 전에 이 사회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인물이 누구의 뭐 고등학교 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희 같은 정치 이제 비평가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뭐 하다못해 동창이거나 혹은 뭐 가까운 사이라거나 뭐 교류가 깊다거나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고향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은 수만 명 중에 한 명이라서 그냥 우연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어서 좀 어이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스키한 투자라기보다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하시는 분들한테 뭐하지만 약간 도박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계속해서 뛰어오르던 환율도 오늘 이제 꺾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72.9원입니다. 어제보다는 이제 1원 정도, 1.0원 정도 내렸고요. 물론 뭐 기대했던 것만큼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 워낙 또 내일 있을 미국의 이제 관세 문제가 아직도 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걱정했던 기세는 한번 꺾어내린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어떤 위헌적 상황에서 계속 임명 안 하면서도 거부권은 열심히 행사하는군요. 네, 오늘로 7건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호권을 행사했고요. 이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법률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기존에는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되는 대상이 회사였는데 이걸 회사 및 주주로 넓혀서 개인 주주를 더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게 이제 기업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재계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내왔었는데 뭐 그 입장을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뭐 여기 정리할까요? 지금 한 딱 시간이 돼서 함께 올라왔었던 국민연금 보험 요율을 변경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은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 임경비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